제 이름은 강철수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오다 이제는 편안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건 3년 전 아들 민식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습니다. 꽃샘추위가 가시고 따스한 햇살이 마당의 개나리를 어루만지던 4월의 어느 토요일이었죠.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저녁 식사하러 온다고 해서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식이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과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 그리고 민식이가 어릴 적 즐겨 먹던 냉이 된장국까지 준비하며 가족 모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경찰은 민식이가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라며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고 알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우리 부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민식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제발 큰일 아니기를, 제발 우리 아들 살아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고개를 떨구며 민식이가 떠났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죠.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가족 모임을 기대하며 행복해하던 제가 이제는 아들의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민식이의 아내 영희와 두 손주들이 도착했습니다. 영희는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아이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는 듯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5살 된 손녀 민지가 아빠를 찾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와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왜 눈을 감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영희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이럴 순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갔지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식이의 웃는 얼굴, 그의 목소리,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민식이의 흔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찍은 사진들, 그가 사용하던 물건들, 명절 때 왔다 간 흔적들. 모든 것이 민식이를 떠올리게 했고 그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면 아내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의 첫째이자 외동아들을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와 아이들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식이가 남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울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저와 아내는 영희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영희는 전업주부였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민지는 5살, 동생 준우는 3살에 불과했죠. 우리는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처음 맞이한 주말, 우리는 영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쓸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을 집이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핏기 없는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평소보다 얌전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영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을 구해야 할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봐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와 아내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영희와 아이들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그렇게 했을 테니까요. 영희야, 우리가 너희 좀 도와주고 싶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어떨까? 아이들 돌보는 것도 우리가 도울 수 있고, 너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 걱정도 안 해도 될 거야. 하지만 영희는 고맙지만 괜찮다며 거절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싶다고 했죠. 민식이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영희의 강인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생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돌보는 걸 도와줄게. 너가 쉴 수 있게 말이야. 그리고 한 달의 생활비도 좀 보태줄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마움의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주말마다 영희의 집을 방문해 아이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아내는 영희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제가 아이들과 놀아주는 동안 영희가 쉴 수 있게 해주었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모두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는 날을 기다리며 즐거워했고 영희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일할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들을 데리러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 영희야. 내가 아이들 데리러 다닐게. 제가 자청했습니다. 은퇴한 후 시간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일 오후 4시면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들러 놀다가 집에 데려다 주곤 했죠. 그 시간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민식이가 살아있을 때 느꼈던 행복감을 조금이나마 되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아빠를 찾으며 울 때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특히 준우는 아직 어려서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며 울었고 저희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저희를 친부모처럼 따랐고 아이들은 저희 집을 제2의 집처럼 여겼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하고 명절에는 같이 보내며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 속에서도 민식이의 빈자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아빠의 부재가 더욱 뚜렷해졌고 영희의 눈빛에서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민식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의 기억을 간직하게 했습니다. 영희에게는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려 했고 그녀가 새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조금씩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것이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 법이죠.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식이가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영희는 파트타임 일을 하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그녀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희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이 너무 낡고 좁았거든요.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도 없었고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새고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영희야,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던 거야?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월세가 싼 곳을 찾다 보니 이런 곳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랑 생활비 대느라 집 구하는 데는 돈을 많이 쓰기 어려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우리 아들의 가족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민식이가 알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의논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영희랑 아이들 위해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그 집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희와 아이들에게 새 집을 사주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모아둔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써야 했지만 아들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적당한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들 학교와 가깝고 안전한 동네에 있으며 햇빛이 잘 드는 집을 찾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적당한 집을 발견했습니다. 3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는데 방 3개에 거실도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충분했고 베란다에서는 작은 화분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높지 않았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나서 우리는 영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영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영희야, 우리가 너희 가족을 위해 집을 하나 마련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 새 집으로 이사 가자. 방도 3개고 아이들 놀이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어요? 너무 죄송해요. 뭘 죄송해. 너희는 우리 가족이잖아. 민식이가 살아있었다면 당연히 해줬을 거야. 우리가 대신 해주는 거지. 영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고 있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니까 좋지.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지와 준우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습니다. 와, 새 집이다. 이삿날 우리는 모두 함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미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지만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풀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신이 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넓은 거실과 깨끗한 방을 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영희도 새 부엌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저도 덩달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에서 첫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잠들었을 때 영희가 조용히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영희야, 너가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에겐 가장 큰 보답이야. 아이들 잘 키우고 내 인생도 찾아가면 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선한 의도의 결정이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지를. 인생이란 것이 때로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을 말이죠. 새 집으로 이사한 후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영희는 감사 인사를 자주 했고 손주들도 새 집이 좋다며 즐거워했죠. 우리는 주말마다 그들을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영희의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희가 점점 저희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영희가 더 나은 직장을 구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예전에는 주말마다 보던 손주들을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영희는 항상 아이들 학원 스케줄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우리를 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영희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영희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바빠서요. 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서
어떤 냉담함이 느껴졌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영희를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는데 영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영희의 옆에 있던 낯선 남자였습니다. 영희는 어색하게 그를 소개했습니다. 아, 이분은 제 직장 동료예요. 우연히 마트에서 만나서. 하지만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니 단순한 동료 사이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영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걸까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민식이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특히 우리가 정성껏 마련해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민식이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밤새 이런 복잡한 감정들과 씨름하며 뒤척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죠. 전화 너머로 영희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잠시 망설임 끝에 그녀는 만남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고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요즘 무슨 일 있니? 우리를 피하는 것 같아서. 영희는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로가 필요했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죠. 그런데 어느새 제 마음이 그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더라고요. 민식이 오빠에게도 아버님, 어머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새로운 삶을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영희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영희야, 나도 지금 내 감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가족이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의 소중한 손주고 그건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변할지, 걱정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고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달래고 위로하느라 무척 애를 썼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후로 영희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했고 손주들을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는 것이 전부였죠. 매번 통화할 때마다 어색함과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저는 점점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영희에게 집을 사준 결정이 과연 옳았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인해 우리 가족 간의 거리가 더 멀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희의 행복을 위해 그녀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겪은 우리도 힘들었지만 남편을 잃은 영희의 고통 역시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우리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민식이에 대한 그리움과 변해버린 가족관계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화목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조용히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영희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서먹했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연락을 주고받으며 손주들의 근황을 듣곤 했습니다. 영희의 새로운 연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고 우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희와 아이들이 잘 지내길 바랄 뿐이었죠. 어느 날 우연히 마트에서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저씨 며느리가 요즘 새 남자친구랑 잘 지내더라고요. 그 남자가 영희네 집에서 살고 있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영희가 벌써 다른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니요. 게다가 우리가 사준 집에서 그렇구나. 영희가 행복하다면 다행이네. 겨우 이 말을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집에 와서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식이가 하늘에서 이걸 본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요? 저는 아내를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후회,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며칠 후 저는 영희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영희의 뒤로 낯선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우리 좀 얘기할 수 있을까?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 하늘은 유난히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영희야, 솔직히 말해줘. 너가 새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사실이니? 영희는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알려드리게 돼서.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영희의 입장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너가 새 삶을 살아가는 걸 막고 싶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사준 집에서 다른 남자와 산다는 건
너무 하지 않니? 민식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민식이 오빠가 떠난 후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이들에게 새 아빠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낯선 남자가 아빠라고 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워했어요. 특히 민지가 많이 힘들어했죠. 하지만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어요. 준우는 아직 어려서 오히려 더 빨리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희의 말을 들으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영희와 아이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 민식이의 존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야, 나도 내 심정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구나.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며느리야.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 손주고 그건 변하지 않아.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앞으로 우리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걸까요? 영희에게 집을 사준 게 오히려 독이 된 걸까요? 저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은 그저 영희와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일상은 또 한 번 크게 바뀌었습니다. 마치 우리 삶에서 중요한 일부가 갑자기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영희와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고 한때 우리 일상의 중심이었던 손주들을 보는 일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그리웠고 영희와 나누던 일상적인 대화마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공허함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제 우리와 영희 가족과의 만남은 가끔 명절에 짧게 만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마저도 어색하고 형식적인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손주들의 성장 과정을 직접 지켜볼 수 없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아이들의 첫 운동회, 첫 발표회, 중요한 시험날 등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사연들을 많이 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결말이 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도 크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들 민식이를 잃은 후 며느리 영희와 손주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희가 새 남자를 만나고 연락도 뜸해진 지금, 저는 그 집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집을 되찾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아들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게다가 영희가 우리의 마음을 저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손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 집은 보금자리이고 안식처일 텐데 우리가 그 집을 뺏는다면 아이들에게 어떤 상처를 줄지 모릅니다. 게다가 영희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아들 민식이도 하늘에서 그렇게 바라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 속에서 저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집은 당신 소유니까 당연히 돌려받아야 해요. 며느리가 배신했잖아요. 이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그 집은 분명 우리 소유이고 영희의 행동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손주들을 생각해야 해요. 그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 의견 역시 타당합니다. 아이들의 행복과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의견을 주실 수도 있어요. 영희와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이 방법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겠네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 문제에는 정답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아쉬워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영희와 손주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이에요. 그들의 행복과 안녕이 우리 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영희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고 싶어요. 그 과정에서 영희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가족의 유대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논의해 보고 싶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당장 뺏거나 내보내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영희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그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영희와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면서도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이 아닐까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지지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박신영입니다. 올해로 65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제 인생이 이제는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그렇듯 텅 빈 집안이 저를 반겼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조용한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과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문득 제 아들들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학교 가요. 아침 먹고 가야지. 어서 앉아. 그때는 정신없이 바빴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도 그 분주함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큰 아들 현석이는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작은 아들 진석이는 미국에서 공부한다며 1년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명절에나 모이는 가족, 그마저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아, 현석아. 오랜만이구나. 네. 회사 일이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현석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의무감이 더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은 충동을 참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어색해진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우연히 현석이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 생각 많이 해봤어.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식들. 이것이 제가 그토록 사랑하며 키워온 아들들의 진심이었을까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어놓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고인이 된 남편에게 중얼거리듯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적막한 밤, 저는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그래서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조심스럽게 앨범을 폈습니다. 첫 장, 남편과의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저와 남편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참 좋았었는데.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스함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현석이의 돌 사진이 나왔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고 방실방실 웃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아이가 밤새 울어 하루 종일 안고 있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현석아, 넌 정말 울보였어. 밤새 울어대서 엄마 아빠가 번갈아가며 안고 달래곤 했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는 것만 같았던 그때로 3년 후 진석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현석이가 아기 진석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들, 그때는 서로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세월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입학식, 운동회, 졸업식. 그 모든 순간을 남편과 제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우리 모습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점 우리의 미소가 사라져 갔습니다. 남편은 일에 파묻혀 살았고 저 역시 아이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어느새 아이들은 자라 대학에 가고 직장을 갖고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남편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남편의 장례식 사진을 보며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산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차가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앨범을 덮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현서가, 진서가, 엄마가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 다시 가족이 되어보자.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리는 자식들이라면 나는 그들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저는 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현석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석아, 엄마랑 저녁 식사 좀 할 수 있겠니? 죄송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현석이의 목소리에서 거절의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잠깐 시간 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으세요?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석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진석이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한국은 지금 몇 시예요? 진석아, 미안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근데 엄마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무슨 부탁이요? 한국에 좀 와줄 수 있겠니? 긴급하게 온 가족이 모여야 할 것 같아.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석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할 순간이 온 것입니다. 글쎄, 전화로 하기는 좀 그런 얘기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알겠어요. 최대한 빨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들들을 속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석이는 피곤해 보였고 진석이는 시차 적응을 못한 듯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가 있어. 두 아들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난 말기암 판정을 받았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단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현석이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석이는 놀란 듯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석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진석이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치는 척 했습니다. 사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얘들아. 너희한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현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어요?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진석이도 흥분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미국에도 암 치료로 유명한 병원들이 많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꼭 치료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들이 저를 걱정하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한 거짓말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어. 결과는 다 똑같더라.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너희를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 남은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동안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현석이와 진석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슬픔? 후회? 아니면 단순히 유산에 대한 걱정? 저는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할게요. 현석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학교에 연락해서 학업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해요. 진석이도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습니다. 이렇게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을 위한 마지막 도전.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현석이는 정말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신청했고, 진석이는 미국에서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들은 제 곁을 지키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어색함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한 집에 모인 우리 가족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득했고 거실에서는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디 가고 싶으신 데 없으세요? 현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어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진석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제주도에 다녀올까? 아들들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주도요? 그래, 너희 아버지랑 신혼여행 갔던 곳이야.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못 가봤거든. 현석이와 진석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제가 예약할게요.
다음 날 우리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말이야, 비행기 표를 잘못 예약해서 우리 신혼여행 첫날을 공항에서 보냈단다. 정말요? 아버지가요? 진석이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래, 늘 꼼꼼하던 아버지도 그런 실수를 하더라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저 웃으며 넘겼지. 젊고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런 것쯤이야.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아들들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우리는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성산 일출봉도 올라가고 우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함덕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너희 아버지가 프로포즈했던 곳이란다. 석양이 지는 해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현석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진석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죠. 저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잖니?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렇게 아들들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도 느꼈습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석이는 매일 아침 조깅을 나가며 제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진석이는 저녁마다 요리를 하며 제게 요리법을 물어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현석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사실 몇 년 전부터 회사를 그만두고 레스토랑을 차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리지 못했죠.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런 꿈이 있었구나. 진석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사실 저는 의대가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서로의 진심을 외면해왔다는 것을. 저 역시 아들들의 행복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성공에 집착했던 것은 아닐까요? 얘들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너희의 진심을 듣지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닌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렴. 엄마는 너희를 응원할게. 현석이와 진석이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이 여정이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화해의 기회를 가져다 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거짓말의 진실을 밝혀야 할 텐데, 그때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이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니 불안해졌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말한 그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석이는 정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고, 진석이는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 오픈 날, 우리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 때 현석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저는 현석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서 널 보며 미소 짓고 계실 거야. 진석이도 형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 이제 정말 꿈을 이뤘네. 축하해. 그 순간 우리 가족이 하나로 뭉쳐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도 다녔습니다. 우리는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 저는 문득 이 행복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영화를 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화 속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장면에서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고 주말마다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 마음속 죄책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현석이와 진석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게 향한 사랑과 걱정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에게 고백할 게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찻잔에서 차가 흘러넘칠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현석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혹시 병세가 더 악화된 건가요? 진석이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폭주기 관차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사실 엄마가 너희에게 거짓말을 했어. 6개월 전 그때 암 진단은 거짓이었단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석이와 진석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현석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진석이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지만 이것이 우리 가족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우연히 너희의 대화를 듣게 됐어. 내가 임종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그 말에 너무 상처받고 절망했단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했어. 너희와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고 우리 가족이 예전처럼 되길 바랬어. 말을 하면서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현석이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된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잠 못 이루며 고민했던 밤들을. 현석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습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 인생을 뒤흔들어 놓고 현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진석이는 고개를 떨구고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다시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잖아. 너희의 진심을 듣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도. 제 말을 듣고 있던 현석이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어머니, 진석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믿지 못하셨던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다면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우리가 다시 쌓아 올린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요?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석이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미치겠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진석이와 저는 놀라서 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우리 모두 당황한 듯 했습니다. 현석아?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석이의 반응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글쎄요. 화가 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소홀히 대했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현석이의 말에 진석이도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맺혀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하는 사이라고요. 진석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분노와 실망 대신 이해와 용서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 정말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석이가 다가와 저를 안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우리도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던 저희 모습을. 진석이도 다가와 우리를 함께 안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은 채 울었습니다. 이제부터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진심으로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진석이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에 대한 오해와 기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터놓고 대화했습니다. 현석이는 어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는지 털어놓았습니다. 진석이는 항상 형과 비교당하며 잘한 것에 대한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 그들에게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겨질 것이 두려워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며 서로의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거짓말이나 오해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얘들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도 감사하고 죄송해요.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로 시작된 여정이었지만 그 끝에는 진실한 사랑과 이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은 점점 자리를 잡아갔고 진석이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저 역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들에게 의지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현석이가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레스토랑에서 일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의 요리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방에 서니 젊었을 때의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제 요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진석이도 자주 레스토랑에 들러 우리를 돕곤 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우리는 그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머니, 형,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될 줄 몰랐어요. 진석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래,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현석이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의 거짓말 덕분이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을 웃으며 회상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관계가 단단해졌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식사를 마친 후 진석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진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현석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축하해, 동생. 빨리 만나보고 싶네. 저도 기쁜 마음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 어서 데리고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요리 해줄게. 진석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해 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임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 나이 70이 되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보며 10년 전 그 거짓말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여정을 돌아봅니다. 한때는 우리를 갈라놓을 뻔했던 그 사건이 이제는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현석이의 레스토랑은 이제 동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로 시작했지만 현석이의 열정과 노력으로 지금은 예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 있는 곳이 되었죠. 특히 제가 개발한 특제 소스를 사용한 요리들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현석이는 종종 바쁜 주방에서 저를 불러 어머니, 이 맛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진석이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소문난 사회복지사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재단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TV 다큐멘터리에도 출연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기도 했죠. 방송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이 이토록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랐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진석이는 그때 소개했던 그 사람과 결혼의 가정을 이루었고, 이제는 손주도 생겼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며 뛰어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값진 것이었다고 느낍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현석이의 레스토랑에 나가 일합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가끔은 주방에서 요리를 돕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악기 연주와 동네 노인정에서의 봉사활동으로 보냅니다. 처음 우쿨렐레를 잡았을 때는 막막하기만 했는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이제는 제법 그럴듯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워질 줄 몰랐습니다. 한때는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내게 될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제 삶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도 일요일 우리 가족이 모였습니다. 현석이는 특별히 레스토랑 문을 일찍 닫고 왔고 진석이 가족도 모두 함께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이구나.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장난을 치고 현석이와 진석이가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웃음 짓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의미의 유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돈도 집도 땅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추억들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두려움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이 더 이상 제 임종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남긴 사랑의 유산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가족 간의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현석아, 진석아, 그리고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화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라는 말, 오늘 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과 이해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